안녕하세요. 연물리의 비밀노트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주말에 쉬면서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돈 걱정, 주식 걱정, 투자 걱정은 저희 연물리의 비밀노트에서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염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이번 주 이슈와 증시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이번 주 사실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약간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또 갑자기 좀 장이 급락하면서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5개월 연속 하락하는, 정말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끝없는 하락이 좀 이어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물론 좀 이번 주 주중에 좀 좋은 뉴스들도 있었어요. 그 스콧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 지명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비교적 온건파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관세 부과나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때 좀 증시가 올랐었는데, 다만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라든가 또 반도체 보조금 뭐 트럼프가 안 주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반도체주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미국의 델이라는 이제 AI 서버 만드는 업체가 실적이 좀 기대했던 못 미친 것도 하나의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주로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 특히 외국인들이 뭐 정말 끝없는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좀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고,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 주 중반부터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약간 이제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 연휴다 보니까 좀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게 내용이 사실 그렇게 쏙 좋은 내용은 아니죠.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한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약세장 속에서도 은행이나 통신주 같은 고배당주들은 좀 랠리를 보이면서 확실히 좀 안전한 쪽으로 좀 사람들이 좀 쏠림이 이어졌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 하나씩 짚어보죠.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좀 보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이제 기존 관세 10%를 추가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약 문제를 좀 거론을 했잖아요. 불법 이민자. 그래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마약 문제를 좀 이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상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캐나다는 벌써 전화를 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뭐 협상하고 있다라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어쨌든 벌써부터 지금 취임 전에 이런 내용을 벌써 지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취임하고 나면 굉장히 좀 공격적인 또 관세 부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랑 또 이 멕시코인데, 여기에 이렇게 25%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그들도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물가가 올라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책이 좀 갑작스럽게 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긴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의 투자들은 그래도 관세가 시행은 안 될 걸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이제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설립자는 트럼프의 25% 관세는 시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가 아마 합의하에 이런 이제 뭐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으면 아마 철폐될 거다라고 좀 비교적 낙관적으로 이 언급을 했고, 또 넷 얼라이언스의 앤드류 브레너 전략가는 그 이제 개에 대한 표현을 좀 했어요. 개가 이제 문다 그러죠. 근데 무는 것보다 이제 물기 전에 위협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개가 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지금 이거를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쨌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가 짖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협박용으로 좀 쓰지 않겠냐, 이런 식의 좀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2019년 5월에 트럼프가 멕시코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한번 위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협상에서 다 철회가 돼버렸어요,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럴 확률에 조금 더 시장은 좀 베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미국에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가 이 멕시코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세가 높아지면 그 미국에 들어가는 기아차의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기아차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기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을 수는 없죠. 이게 왜냐하면 기아가 미국에서 여기로 수출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30만 대를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15만 대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주력 전기차죠 EV3도 생산 예정이니까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 이제 수출할 때 좀 부담이 되고 한 증권사에서는 이 관세 25% 부과하면 이 손익에 한 9,500억 정도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은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게 글로벌 전체 매출의 5% 정도니까 아주 큰 타격은 없지 않겠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기아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좋다고 볼 수 없는데 근데 이건 기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GM, 포드, 닛산, 뭐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멕시코로 미국으로 지금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아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사실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뭐죠? 미국 기업 우선주의인데 여기에 GM 포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도 미국 기업이지만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든 많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같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캐나다에서도 미국으로 자동차 생산해서 수출을 일부 하고 있고 멕시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이 된다면 자동차 업종에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물론 우리나라 기아는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GM이 그날 하루에 9%가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국적 가리지 않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한테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다만 이게 실제로 시행될지가 좀 관건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이랬다가 그냥 시행 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행 여부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베센트가 월가 출신이다 보니까 지명 당일에 미국 증시가 좀 괜찮았어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보면 이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찬성은 해요. 관세도 부과해야 된다. 근데 약간 성향이 트럼프는 굉장히 급진적이죠. 막 그냥 말도 세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뭐든 점진적으로 하자. 이런 스타일이고 또 시장이 화나왔던 이유가 그 트럼프에게 옛날에 예전에 이제 당선되기 전에 333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재정적자를 GDP의 3% 내로 줄이자. 지금 6%니까 이거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국채 발행을 덜 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콧 베센트가 이제 지명되고 나서 실제 미국의 금리가 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3% 이상 하겠다. 이 얘기는 뭐죠? 감세해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 올리겠다. 이건 당연히 증시에 좋은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300만 배럴의 석유를 추가 생산하자. 이 얘기는 뭐죠? 그럼 원유값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정책들은 지금 미국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경기는 좋아지고 근데 사실 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재정 적자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뭐죠? 돈을 덜 쓴다는 얘기인데 근데 경제 성장률은 더 올리겠다.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증시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도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관세총은 항상 장전되어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만 거의 발사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협박용이죠. 뭘 얻어내기 위한 실제 관세는 아마 부과 안 할 거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관세 부과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그냥 무조건 관세 부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당시에 이제 이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큰 폭으로 올랐던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좀 IRA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이건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이거나 이런 쪽의 발언들은 좀 우리한테 불편할 수 있지만 대체적인 이제 미국의 평가는 상당히 뭐 시장을 잘하는 친시장주의적인 사람이니까 증시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평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되면 뭐 글로벌 증시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시장과 가교 역할을 잘 해줄 그런 역할을 기대한다는 거고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죠. 미국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년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세가 조금은 좀 남아 있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채 금리도 오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히려 국채 금리가 하락했단 말이죠. 이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콧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 지명되다 보니까 금리가 약간 이제 고점 인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완충 역할을 해주니까 아, 여기서 또 금리 더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PC 물가지수가 오른 건 맞아요. 전년 동월 대비 2.8이니까 전월이 2.7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건 맞는데, 근데 이거 이 내용을 딱 따져봤더니 왜 올랐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서비스 물가에 사실 들어가는 지표인데 이게 한 달 만에 3.5%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올려버린 거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는 이런 거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제 뭐 투자 자문사나 투자자가 이게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은 우리랑 반대로 호황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히 자문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 오른 이유가 주식시장 상승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계속 이어질 이슈라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는 또 꺾일 수도 있다 보니까 아, 요거는 그냥 일시적인 좀 물가 상승이다. 라고 또 시장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 그렇게 물가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물가가 안정화되는 기조에서 지금 크게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좀 시장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물가 지수가 올랐는데도 이제 오히려 좀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물가 상승은 시장에선 그렇게 뭐 금리 인하까지 뭐 막을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하고 있다라는 좀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FOMC에서도 인하가 한 번 더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죠. 네, 여전히 지금 아마 60% 이상 확률로 네.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금리 얘기해 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3%가 됐는데 깜짝 인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대로 경기 하방 불확실성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이제 지금 막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물가가 안정화돼서 금리를 낮추면 증시의 호재인데 이게 이제 경기 때문에 좀 낮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아마 금요일 날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저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좀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지금 사실 썩 좋지가 않잖아요. 내수는 안 좋죠. 수출 꺾이고 내년에 또 트럼프.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불확실성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낮추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올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는데 지금 물가가 2.1에서 또 내년에 1.9로 또 낮춘 부분도 있는데 물가랑 경기가 다 안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잘못하면 침체로 가나?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잠재 성장률보다 아래로 내려. 네, 2% 밑으로 네. 좀 꺾어버리는 거니까 아, 이러면 이게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시장은 해석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뭐 1,400원까지 왔지만 이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아니고 강달러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환율 부분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또 롯데 사태가 요즘에 좀 있었죠. 롯데그룹 좀 유동성. 근데 그 부분도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금통일 열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물가가 안정화된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전망치가 크게 좀 하향되고 내년에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한국은행이 인지를 한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또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바짝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아마 금리 인하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번이 아니라 내년에 그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3%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2.25%까지 한 3번 정도 내년에 더 인하를 해서 2% 초반까지 낮추는 그런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일단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 환율에는 좀 부담일 텐데 괜찮을까요? 환율은 근데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미 1,400원까지 트럼프 때문에 이미 올라버려 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강달러가 계속 뭐 더 심화되면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지금 강달러가 지금 최근에 조금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뭔가 위기로 정말 경기 침체를 간다거나
그러면 환율이 1,500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준만 아니면은 1,400원 정도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 주가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제 첫 번째가 그 엔비디아 비롯해서 이게 힘을 못 쓰는 게 이건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게 블랙엘 뭐 발열 이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잡혔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계획 대비해서는 좀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델 컴퓨터라는 이제 회사가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언급했던 것도 뭐냐면 블랙엘 이 발열 이슈 때문에 AI 서버 납품이 좀 지연되면서 4분기 매출이 기대보다 한 1조 원 이상 적을 거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엔 이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제품과 연결된 반도체나 이런 컴퓨터 회사들이 다 생각보다 좀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미리 좀 언급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델 컴퓨터가 PC 교체 수요가 좀 생각보다 지금 아직은 안 늘고 있다. 이게 이제 내년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들은 반도체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빠졌고, 물론 이 발열 이슈라든가 PC 교체 수요는 내년 되면 또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다 뿐이지 뭐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엔비디아 자체 문제죠. 뭐냐면 아마존이 자기네 칩을 이제 직접 좀 만드는 생산 있잖아요. 자체 칩.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는 이걸 좀 늘리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엔비디아 주가 한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아마존이 인퍼런시아라는 이제 새로운 AI 칩을 이미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의 AI 모델 답변 생성하는데 가격이 한 40%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존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체 칩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까지. 그러면 아직은 너무나 성능이 지금 엔비디아가 좋다 보니까 이걸 의존하지만 지금 90% 독점이에요. 근데 이건 언젠가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아마존이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 엔비디아한테는 좀 불편한 이슈죠.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자체 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 주가에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그동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사실 올랐는데 어느 순간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기대 이하의 매출, 또 자체 칩의 확산, 이런 것들이 대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일단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석유 시출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가 60일간 휴전에 잠정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유가는 앞으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건가요? 원유 가격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오펙 플러스도 사실 원래 12월부터 감산을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연기시켰죠. 워낙 유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결국 오펙 플러스도 감산 정책이 이제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는데, 그럼 증산이죠.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은 계속 원유 수출하겠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패키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럼 생각보다 원유 공급이 빨리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가에는 악재 요인이고, 여기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가능성이 높죠. 이 전쟁들이 끝나면 일단 거기가 다 산유국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유가를 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죠. 그래서 원유값 하락은 좀 내년 되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 해안과 연방 토지에서 시출을 하려면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균 258일 걸린대요. 허가 받는데. 근데 트럼프 과거에 예전에 재임 4년 동안은 172일인데 지금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화 위원장까지 앉혔으니 얼마나 속도가 더 빨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결국엔 원유 생산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증가하니까 그럼 결국 원유는 떨어지고 그럼 원유가 떨어지면 또 수혜받는 기업들도 있겠지 뭐 항공주나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좋아지겠지만 정유주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런 원유나 LNG를 많이 시추하면 조선은 좋죠. 왜냐하면 또 운송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각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가정은 유가는 지금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일단 지금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근에 강세 보이는 업종이요. 내수주가 좀 강합니다. 내수주나 관세 영향이 없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AI 쪽에서도 요즘에 AI 소프트웨어가 좀 강해요. 그래서 그 대표 주자로 의료 AI 쪽이 좀 지난주에 좀 이번 주에 올랐는데 조금 더 강세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네이버나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관련주가 이번 주에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내수주고 트럼프 관세 영향도 없고 특히 그 네이버가 이제 인터넷 그 AI 관련해서 좋은 또 청사진을 한번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금 더 좋은 점이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항공주 물론 이제 대한항공 아마 합병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도 아마 뉴스 통해 들으셨겠지만 또 기본적인 가정은 지금 유가가 지금 앞으로 좀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인터넷, 항공주는 다음 주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연구원님이 게임, 플랫폼 수수료 붕괴는 무슨 변화를 야기할까? 게임 업종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게 되게 좀 그 색다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게임주 이렇게 분석할 때 신작 게임을 보죠. 아, 이 게임 나와서 성공하겠다. 이걸 보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비용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앱 수수료가 뭐냐면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게임을 이제 결제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제 이용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결제를 할 때 게임사가 30%를 떼주거든요. 애플에 주는 거죠, 그냥 30%. 애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 엄청난 수익원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유럽 같은 데서 앱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이게 너무 이제 독과점 이슈에다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30에서 17%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애플이 30에서 17% 낮추면 구글도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게임 업종은 이만큼의 돈을 아끼게 됩니다. 일단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확보를 하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뭐를 하냐면 신작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신작을 13에서 26%까지. 그럼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게임주한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모바일만이 아니라 PC나 뭐 게임기 같은 데까지 수수료가 인하되면 상당히 큰 폭의 비용 절감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특히 트리플 A라는 이제 아주 비싼 게임 만드는데 이게 보통 1,000억 원 정도가 든대요. 이 게임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렇게 수수료 절감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런 초대형 신작 게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그동안 인력을 좀 많이 줄여놨어요. 그 구조조정하면서 몇 년간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앱 수수료까지 인하되면 게임주 입장에서 상당히 내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수수료를 인하했을 때는 넷마블이 가장 큰 좀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넷마블의 지급 수수료가 만약에 그 앱 수수료가 30%면 7천억을 낸대요. 근데 이게 17%로 줄어들면 4천억을 내요. 그럼 3천억이나 이제 돈을 그냥 이제 완전 아껴버리는 거죠. 그럼 굉장한 이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순으로 이게 이익 민감도가 높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앱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개발사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런 회사로는 시프트업과 넥슨 게임즈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이게 실제로 애플이 인하를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하를 한다는 논의들은 있는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인하되고 내년에 계속 인건비까지 감소하는 모습으로 가면 오랜만에 게임주도 25년은 좀 굉장히 좀 밝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종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게임 업종 보고서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진스가 자기네도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뉴진스도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네. 엄청난 글로벌 스타고, 이게 이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나가게 되면 위약금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6천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까.